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한때는 누구보다 밝고 총명했던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보였죠. 서울의 어느 카페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들며 말했어요. 저는 왜 계속 그 사람 곁에 있는 걸까요? 제가 미친 건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이 갇혀버린 심리적 감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떠나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계속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 모순. 친구들이 왜 헤어지지 않니? 라고 물을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묶여 있는 것 같은 답답함.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의 상처가 만들어낸 왜곡된 연결고리예요. 칼 융기 말했듯이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내면 그림자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고 그 그림자가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으로 이끌기도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어둠의 미로를 걸어가며 왜 우리가 자신을 파괴하는 관계에 매달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희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너무 강하게 사랑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 깊이 느낄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유대감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영혼의 올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일 수 있다는 것. 그 올가미는 처음에는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숨통을 조여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 올가미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꽉 쥐고 있으려 해요.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여러분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을 무너뜨렸지만 또한 여러분을 가장 살아있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억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단순히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사랑을 배운 최초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왜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마케팅 매니저였어요.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가 어떻게 감정적 학대를 하는 연인과 3년이나 함께 했을까요? 그녀는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완벽했어요. 그는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었죠. 매일 꽃을 사다 주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러브바밍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단계예요.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듯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는 거죠.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으로 가득 차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우리는 그 달콤함에 취해버려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죠.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났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내 운명이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민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제 옷차림을 지적하고 제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말했어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래. 이것이 두 번째 단계, 가스라이팅이에요. 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직감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상대방의 현실에 의존하게 되죠. 세 번째 단계는 더 교묘해요. 간헐적 강화라고 불리는 이 단계에서는 학대와 사랑이 불규칙하게 반복돼요. 어제는 차갑게 대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다정해지고 일주일 동안 무시하다가 갑자기 선물을 사오는 거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우리의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언제 잭팟이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베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외상 유대감이 형성돼요.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유일한 위안처가 돼요. 모순적이지 않나요?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인간 심리의 복잡함이에요. 우리는 익숙한 고통을 낯선 자유보다 더 편안하게 느끼기도 해요.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관계는 우리의 그림자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 억압된 욕망과 두려움이 숨어 있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유독한 관계에 빠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해요. 또는 상대방의 그림자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조건적인 사랑만 받았던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패턴의 사랑을 찾아요. 네가 착한 아이일 때만 사랑해. 네가 내 기대를 충족시킬 때만 인정해. 이런 메시지에 익숙해진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조건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끌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민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였고 늘 그녀에게 더 나은 성과를 요구했어요. 아무리 잘해도 충분하지 않았죠. 그녀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 인정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른이 된 그녀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연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무의식은 익숙한 것을 선택하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유독한 관계는 단순한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오래된 패턴의 재현이에요. 우리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고 그 연결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요.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에요. 자신이 유독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특별해.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 이런 생각으로 현실을 부정해요. 하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가? 내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이 이런 선택을 만들었는가? 이것은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연민을 갖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런 확신을 갖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연습이 필요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연습. 네 번째는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유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립되어 있어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고 가족과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유독한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려요.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느라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느라 자신의 필요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시간, 자신의 꿈을 탐색하는 시간. 미니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쉽지 않았죠. 여러 번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어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사람의 따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다시 돌아가면 달라질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견뎌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녀가 그리워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였다는 것을. 그녀가 매달렸던 것은 실제 관계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칼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이에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타인의 투사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수용하는 과정.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적이에요.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유독한 관계로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은 진짜이고 여러분의 감정은 타당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가 아니라 네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예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어요.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희생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배워왔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방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해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존중과 이해의 교환, 성장과 지지의 공유. 미니가 마침내 그 관계를 떠났을 때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처음에는 공허함이었어요. 3년 동안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 사라졌으니까요. 그 다음은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내가 포기한 건가? 그리고 분노가 왔어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분노, 자신을 그렇게 대한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자신에 대한 분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찾아왔어요. 안도감.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자신 혼자 영화를 보며 웃는 자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에요. 타인의 사랑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 칼 융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자신의 어둠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올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진다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림자,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유독한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인지 부조화예요. 우리의 머리는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지만 사랑해 라고 말해요. 이 갈등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해야 하니까요. 이번만 참자. 다음엔 달라질 거야. 모든 관계가 힘든 거야. 이런 자기 합리화로 현실을 왜곡해요. 하지만 진실은 간단해요. 사랑은 아프지 않아요. 물론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의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돼요. 반면 유독한 관계에서의 갈등은 파괴적이에요. 서로를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관계와 유독한 관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그 사람과 있을 때 여러분은 더 나은 자신이 되나요? 아니면 작아지나요? 둘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나요? 아니면 질투하나요? 셋째,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나요? 아니면 이기려고만 하나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직감이에요. 우리의 몸은 머리보다 먼저 알아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긴장되나요? 그 사람과 있을 때 숨이 막히나요?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안도감을 느끼나요? 이런 신체 반응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예요. 민희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르다고 해요.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편안해요. 제가 저일 수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으로 제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사랑으로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해요. 있는 그대로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조건부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한계이지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된 자신을 떠나는 것이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을 거예요. 익숙함, 안정감, 비록 거짓된 것이지만 그리고 때로는 정체성의 일부까지도. 하지만 그 대신 얻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 자기 존중, 그리고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칼 융의 심리학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내면의 반대 성향을 나타내는 원형이죠. 여성 안의 남성성, 남성 안의 여성성. 유독한 관계에 빠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상대방에게 투사해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신의 강함을 억압해온 여성은 지배적인 남성에게 끌릴 수 있어요. 자신의 부드러움을 부정해온 남성은 극도로 의존적인 여성에게 끌릴 수 있고요. 하지만 진정한 온전함은 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이런 양면성을 통합할 때 찾아와요. 민희의 경우 그녀는 늘 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약함을 보이는 것은 실패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무능력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과 의존성을 연인에게 투사했어요. 그리고 그 연인은 그녀의 이런 억압된 부분을 이용했죠. 치유 과정에서 민희는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강함과 약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독립적이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이 진정한 통합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모든 면을 수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서 결핍된 부분을 찾지 않아요. 이제 코드펜던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상호 의존성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유독한 관계의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은 돌보는 역할, 다른 사람은 돌봄을 받는 역할에 고착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한 사람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사실 둘 다 병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필요로 해요. 돌보는 사람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목적의식을 줘요. 반면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영원한 아이로 남을 수 있어요. 둘 다 성장을 거부하는 거죠. 이런 역학은 어린 시절의 역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정서적 돌봄을 했던 아이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역할을 반복해요.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해요. 때로는 주고, 때로는 받고,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돌보고, 때로는 돌봄을 받고, 이런 유연성과 균형이 건강한 관계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돌봄이에요. 유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죄악시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먼저 생각해. 하지만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필수적이에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때 타인도 진정으로 돌볼 수 있어요. 자기 돌봄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적절한 운동.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민희는 치유 과정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발견했어요.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생각, 감정, 꿈들이 종이 위에 되살아났어요. 일기는 강력한 치유 도구예요.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통로가 되거든요. 칼 융도 자신의 꿈과 환상을 기록하며 자기 탐구를 했어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떠오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을 만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이에요. 유독한 관계는 우리 몸에 흔적을 남겨요. 긴장된 어깨 움츠린 가슴 얕은 호흡. 우리 몸은 모든 트라우마를 기억해요. 그래서 몸을 통한 치유가 필요해요. 요가춤 걷기 무엇이든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서 갇혀있던 감정들을 풀어주세요. 민희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자신의 몸이 낯설게 느껴졌대요. 하지만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서서히 자유를 느꼈어요. 통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해방이었어요. 이제 내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아이가 살고 있어요. 사랑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한 아이, 인정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한 아이, 안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아이. 이 아이가 우리의 현재 관계를 조종해요. 유독한 관계에 빠지는 것은 종종 이 내면 아이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예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사랑받을 거야. 하지만 상처받은 아이는 또다시 상처를 주는 사람을 선택해요. 익숙하니까요. 치유는 이 내면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이것은 자기 연민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죠. 민희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울었대요. 그 작은 소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대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 듣고 싶었던 말들을 담아서. 그것은 과거와의 화해였고 자신과의 화해였어요. 이제 경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어요. 경계는 벽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건강한 구분선이에요. 여기까지는 나, 여기부터는 너. 이 구분이 명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유독한 관계에서는 이 경계가 무너져요. 상대방의 감정이 곧 내 감정이 되고 상대방의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돼요. 이것을 얽힘이라고 불러요. 얽혀 있으면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방이 불행하면 내 책임인 것 같아요.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나는 너의 감정에 책임지지 않아. 나는 나의 감정에만 책임져. 이것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거예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차갑거나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미니가 처음으로 연인에게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대요. 그가 화를 낼까봐,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대요. 하지만 그녀는 견뎌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힘을 되찾았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유독한 관계는 이 자기 효능감을 파괴해요.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죠. 하지만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회복돼요. 혼자 결정한 것, 혼자 해낸 것, 혼자 즐긴 것. 이런 경험들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니는 혼자 여행을 갔어요. 처음이었대요. 늘 누군가와 함께였거든요. 제주도로 3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혼자 계획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즐기는 것.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재발견했어요. 이제 애착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맺은 관계는 평생의 관계 패턴을 결정해요. 안정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애착, 혼란 애착. 유독한 관계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 애착이나 혼란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고 작은 신호에도 과민 반응해요. 이런 불안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두려워하던 버림받음이 현실이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돼요.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예요. 친밀함을 두려워해요. 가까워지면 다칠까봐, 자신을 잃을까봐 거리를 둬요. 하지만 동시에 연결을 갈망해요. 이런 밀당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혼란 애착은 이 둘이 섞인 거예요. 때로는 집착하고, 때로는 밀어내고.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이 자신도 상대방도 지치게 만들어요. 이런 애착 유형은
대부분 일관되지 않은 양육학대와 사랑이 뒤섞인 환경에서 형성돼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애착 유형은 바뀔 수 있어요. 획득된 안정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치유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치료를 통해,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안정 애착을 획득할 수 있어요. 미니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녀는 치료사와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일관된 수용과 공감을 경험했어요. 판단받지 않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아, 이런 관계도 가능하구나 하는 깨달음. 이제 투사와 전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인물을 현재의 사람에게 투사해요. 연인에게서 아버지를 보고 상색에서 어머니를 봐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유령과 관계해요. 유독한 관계에서 이런 투사와 전이는 더욱 강력해요.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는 두려워하는 대로 봐요. 그래서 명백한 위험 신호도 못 보고 명백한 학대도 합리화해요. 미니는 연인에게서 아버지를 봤어요.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 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녀는 연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으니까요. 치유는 이런 투사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 상황은 내 어린 시절이 아니야.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림자 작업도 중요해요. 칼 융기 말한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림자를 억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져요. 그리고 종종 투사의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가 타인에게서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억압된 부분이에요. 미니는 연인의 자기 중심성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깨달았죠. 그녀 자신도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단지 그것을 나는 절대 이기적이면 안 돼 라고 억압해 왔을 뿐이에요. 이 그림자를 인정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인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어둠을 인정할 때 타인의 어둠에 덜 반응하게 돼요.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할 때 타인의 불완전함도 수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학대를 용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반응이 덜 감정적이고 더 명확해져요. 이제 재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요. 또는 비슷한 패턴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정의 일부예요. 중독에서 회복되는 것과 비슷해요. 니코틴 중독자가 금연에 성공하기까지 평균 7번 시도한대요. 유독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끝내기는 어려워요. 특히 외로울 때, 취약할 때 과거의 패턴이 다시 유혹해요. 미니도 한 번 돌아갔었어요. 3개월 만에 연인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그녀의 모든 결심은 무너졌어요. 달라졌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제발 다시 기회를 줘. 그 말들이 그녀의 가장 깊은 갈망을 건드렸어요. 사랑받고 싶은 갈망,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 하지만 2주 만에 그녀는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을. 이번엔 더 빨리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더 빨리 떠났어요. 이것이 성장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져요. 재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이에요. 연락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외로울 때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 유혹이 올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감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민희는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 잃어버린 것들, 포기했던 것들의 목록. 그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목록을 읽었어요. 현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의 기억은 선택적이에요. 좋았던 순간만 미화해서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지지그룹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특히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는 더욱 그래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큰 힘이 돼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과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민희는 온라인 지지그룹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웠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유를 경험했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치유예요. 비밀과 수치심은 어둠 속에서 자라나지만 빛에 노출되면 힘을 잃어요. 이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이제 놓아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어서. 민희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용서하기까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어요.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은 조금, 내일은 조금 더. 그렇게 조금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용서예요. 왜 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왜 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이 알고 있던 것, 할 수 있던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민희는 자신을 용서하는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약함을 용서하는 편지. 그것은 눈물겨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의 과정이었어요. 자기 용서 없이는 진정한 치유가 없어요. 이제 의미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칼 융은 고통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유독한 관계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로 봐요. 잃어버린 시간, 낭비된 사랑. 하지만 다른 관점도 가능해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자기 발견의 여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자신의 강함, 발견하지 못했을 자신의 가치. 민희는 이제 그 경험을 다르게 봐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거예요. 경계를 세우는 법을 몰랐을 거예요.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녀에게 그 경험은 고통스러운 수업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수업이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생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번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포스트 트라우마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 후 성장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어려움을 겪은 후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연민 깊은 사람이 돼요. 미니도 그런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해요. 판단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난 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또 같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화상을 입으면 불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처럼.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가 유독한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랑도 존재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이것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해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일관성이 있는지, 존중이 있는지, 상호성이 있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직감을 신뢰하세요. 뭔가 불편하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지혜가 보내는 신호예요. 과거의 경험이 당신에게 준 선물은 더 예리한 직감이에요. 민희의 새로운 연인은 달랐어요. 그는 그녀의 경계를 존중했어요. 그녀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다렸어요.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녀의 관점을 존중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입장을 듣고 타협점을 찾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그녀가 성장하는 것을 응원했어요.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했어요. 그녀가 독립적인 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매력으로 느꼈어요.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특징이에요. 서로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확장시켜요. 하지만 미니는 조심스러웠어요. 과거의 패턴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유지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만나 더 큰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1파이티 2가 아니라 1발배 1, 2, 3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있을 때 시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정의 끝에 다다르고 있어요. 돌아보면 긴 길이었죠. 유독한 관계의 심리적 메커니즘부터 치유와 성장의 과정까지.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정한 여정은 이제부터예요. 칼 융은 개성화의 과정을 영웅의 여정에 비유했어요. 영웅이 어둠의 숲을 지나 보물을 찾아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내면의 어둠을 통과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해요. 유독한 관계는 그 어둠의 숲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곳을 통과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요. 민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짜 자신이 됐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겨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녀는 말해요. 그 관계가 나를 부수려 했지만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강인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지도 몰랐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유독한 관계가 여러분을 작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크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아름다워요. 치유는 직선이 아니에요. 나선형이에요.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도 우리는 한층 더 높은 곳에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더 빨리 일어서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온전히 치유돼요. 자기 사랑의 여정은 평생의 과제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의 선택이고, 매일의 실천이에요. 어떤 날은 쉽고, 어떤 날은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수용할 때 우리는 타인의 그림자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과 평화를 이룰 때 우리는 세상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유독한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처였고 중독이었고 트라우마의 재현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고 가볍고 기쁘고 평화로워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요. 상처가 깊을수록 치유의 기쁨은 더 크고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고 자유로울 자격이 있어요.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해요. 계속 걸어가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어요. 서로를 지지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과거의 페이지는 넘기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세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랑과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언제나 항상